사랑이라고 하셨죠?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다들 숨을 죽이고 살죠? 나는 당한 준거예 했어요. 나는 문제 없었어. 문제를 만든 건 네가 멍청해서야. 안녕하세요. 황금빛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제일 효자야. 매주 빠짐없이 온다니까. 그래도 형님들만큼은 못하시죠. 뭐 아니야, 우리 영수가 제일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대문 밖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김영수는 차에서 내리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이랬다. 자랑스러운 어조로 과장된 몸짓으로 막내 아들을 치켜 세웠다. 영수는 그 말들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아니, 믿으려 애썼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놓인 화분들이 보였다. 시들어가는 국화와 잡초가 뒤엉킨 모습이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냈다. 매주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하는 일이었다. 화분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고 현관의 신발들을 가지런히 놓는다. 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결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또 왔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영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방금 전 밖에서 들려오던 그 자랑스러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영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오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내가 뭘 해줄 수 있다고. 어머니의 말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수십 년간 들어온 말이었다. 밖에서는 칭찬, 안에서는 비난. 그 경계는 대문 하나로 나뉘었다. 영수는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어머니는 혼자 사는데도 그릇이 늘 많았다. 아마 며칠간 방치했을 것이다. 형은 안 오셨어요? 내 형은 바쁜 사람이야. 너처럼 한가하지 않아. 영수는 물을 틀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그는 설거지를 시작하면서도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형은 바쁘고 누나는 멀고 자신은 한가하다.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영수는 평생 이론, 구도 속에서 살아왔다. 가족 중 누군가는 특별 대우를 받았고 누군가는 당연한 존재로 취급받았다. 영수는 늘 후자였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오자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영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몇 개 보였다. 그는 그것들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멀쩡한 걸 왜 버려? 아까운 줄도 모르고 상한 건데요. 어머니, 상하긴 뭐가 상해. 내가 예민한 거지. 영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어차피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새로 장본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했다. 김치, 나물, 두부, 달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보며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오면 내가 언제 다 먹어. 돈만 낭비하고. 영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어머니 옆에 앉았다. TV에서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노래를 왜 저렇게 해? 박자도 못 맞추고
영수는 가만히 화면을 바라봤다. 사실 그는 노래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 옆에 있어야 했다.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자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형수가 요즘 바쁘대. 애들 대학 보내느라. 그러시구나. 너희 집은? 애들은 뭐하고? 영수의 아이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는 척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영수는 짧게 대답했다. 잘 지내요. 잘 지내긴 내가 제대로 뒷바라지를 했어야지. 어머니의 말에는 늘 가시가 돋쳐 있었다. 영수는 그 가시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찔려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이제 슬슬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붙잡았다. 어디 가려고? 벌써? 집에 가봐야죠. 은정이가 기다려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남편이 효도하는데. 어머니는 영수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영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가. 어차피 넌 날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영수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넌 날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말은 정확했다. 영수는 어머니를 위해 있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할 수 없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차에 올라타자 영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다. 무언가를 계속 주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것. 영수는 시동을 걸었다. 후진하며 어머니의 집을 바라봤다. 낡은 기와 지붕과 녹슨 대문. 그 안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영수는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무거웠다. 영수는 라디오를 켰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영수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처진 눈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은정이 현관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영수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은 괜찮으셨어요? 응, 그냥 그래. 영수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은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영수가 매주 어머니에게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영수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효도라는 이름 아래 영수는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영수는 말이 없었다. 은정이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영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화면은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은정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영수 쪽을 돌아봤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여보, 오늘도 힘드셨죠?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정은 한 발 더 다가갔다.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너지고 있어요. 영수는 그제야 은정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럼 뭐가 효도야? 안 가는 게 효도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나밖에 없어. 형도
누나도 안 가잖아. 그게 당신 잘못인가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이 아니라 의무지, 난 막내니까. 그 말을 끝으로 영수는 다시 입을 닫았다.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영수가 변하려면 무언가 큰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건이 무엇일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영수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형의 이름이 떠 있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형? 영수야, 엄마 팔순잔치 준비 회의한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전화는 짧게 끝났다. 형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용건만 말하고 끊었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팔순잔치. 어머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이야기를 꺼냈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성대하게 치르고 싶다고 했다. 영수는 그때부터 불안했다. 잔치를 준비하는 건 결국 자신의 몫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토요일이 되었다. 영수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형과 누나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었다. 형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누나는 어머니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영수가 들어서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 막내 왔네. 어서 와. 영수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형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시작하자. 엄마 팔순잔치 준비 회의. 형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그는 메모지를 꺼내 항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소, 음식 하객 명단, 사회자, 영상 제작. 영수는 그 목록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모든 항목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었다. 장소는 어디로 할까? 형이 물었다. 어머니가 바로 대답했다. 당연히 동네 예식장이지. 거기가 제일 크잖아. 예식장이면 비용이 좀 나갈 텐데요.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눈을 부라렸다. 비용? 평생 살면서 팔순잔치 한 번 못해? 형수도 했고 옆집도 했는데.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예식장으로 하죠. 그리고는 영수를 바라봤다. 영수야, 내가 예식장 알아보고 예약해. 날짜는 다음 달 15일로 하자. 영수는 잠시 멈칫했다. 제가요? 너 말고 누가 해? 형은 바빠. 어머니의 말에 영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형도 누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는 계속되었다. 음식은 한정식으로 하기로 했고, 하객 명단은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기로 했다. 사회자는 동네 목사님께 부탁하고, 영상은 영수가 제작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영수의 메모지에는 할 일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럼 수고해, 영수야. 형은 그렇게 말하며 일어났다. 누나도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먼저 집을 나갔다. 영수는 홀로 남아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역시 우리 막내가 제일 믿음직스러워.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데 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영수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다. 방 안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다. 그 위에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영수는 호기심에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수첩을 집어들자 먼지가 손에 묻었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가 보였다. 날짜와 함께 적힌 메모들이었다. 1985년 3월 12일. 정우 승진 소식? 자랑스럽다. 1987년 6월 5일. 미선 시댁 식구들에게 칭찬받았다고 함. 1990년 11월 20일. 영수 또 늦게 들어옴. 쓸모없는 녀석? 영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5년 4월 3일. 영수 말대꾸함. 버릇없어. 1998년 9월 17일. 영수 용돈 달라고 함. 형들은 안 그랬는데. 2003년 2월 28일. 영수 결혼했지만 별로. 영수는 수첩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불렀다. 벌써 가? 저녁이나 먹고 가지. 아니요, 어머니. 집에 가봐야 해요. 영수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다. 어머니는 영수의 등 뒤에서 중얼거렸다. 맨날 바빠. 효자라더니. 영수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차에 올라타자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얼굴을 감쌌다. 수첩 속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쓸모없는 녀석? 버릇없어. 별로. 어머니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평생을.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첩 속 글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머니는 왜 그런 기록을 남겼을까? 자식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쓸모를 따졌다. 영수는 그 속에서 늘 최하위였다. 다음 날 영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은 바쁜 목소리로 받았다. 왜? 형, 혹시 어머니가 형한테도 그랬어요? 뭐가? 그냥. 형은 항상 칭찬받고 저는 항상 비난받고. 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그게 뭐 어때서? 넌 막내잖아. 그게 이유가 돼요? 영수야, 괜한 생각하지 마. 어머니는 다 똑같이 사랑하셔. 형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형은 모르고 있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다. 자신이 받은 특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영수는 누나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누나는 형보다 조심스러웠다. 영수야, 무슨 일이야? 누나, 어머니가 누나한테는 어떻게 대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궁금해서요. 누나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다. 영수야, 그런 거 따지지 마. 가족인데. 누나도 알고 있었네요. 뭘 안다는 거야? 어머니가 저한테만 다르게 대한다는 거요. 누나는 한숨을 쉬었다. 영수야,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 그냥 넘어가. 넘어가라고요? 응.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누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영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형도 누나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선택을 했다. 어머니의 편에 서기로. 영수는 홀로 남겨졌다. 팔순잔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수는 예식장을 알아보고 견적을 받고 음식 메뉴를 확인했다. 모든 과정이 복잡했고 시간이 많이 들었다. 영수는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을 쪼개어 준비했다. 은정은 그런 영수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예식장 계약서를 들고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어머니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형과 누나가 앉아 있었다. 영수는 놀라며 물었다. 형, 누나도 오셨어요? 응, 엄마가 부르셔서. 형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TV를 봤다. 영수는 계약서를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 예식장 계약서예요. 확인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어머니는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수는 계약서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었다. 장소, 날짜, 비용, 식사 인원. 모든 내용이 어머니의 요구대로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다.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 어머니가 한정식으로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 내가 깎아오지 그랬어. 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미 몇 군데의 견적을 받아봤고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몰랐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형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 정도면 괜찮아요. 영수가 잘 알아봤을 거예요. 어머니는 형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지.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준비한 건데 형이 인정해야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어머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영수에게 돌려줬다. 그래, 수고했어. 나머지도 잘 부탁해. 영수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일어났다. 현관으로 향하는데 누나가 따라 나왔다. 영수야, 잠깐. 영수는 멈춰섰다. 누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없어요, 누나. 거짓말. 전화할 때도 이상했어. 무슨 일인데? 영수는 누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것인지 영수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누나는 어머니한테 사랑받았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나는 어머니한테 인정받았어요? 누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저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비교당하고 비난받고 무시당했어요. 누나는 고개를 저었다. 영수야,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방에 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 적혀 있었어요. 형은 자랑스럽고 누나는 착하고 저는 쓸모없다고. 누나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말했다. 그건 어머니가 그냥 적으신 거일 뿐이야. 그냥? 평생을 기록하신 게 그냥이에요? 영수야, 제발 이러지 마. 가족이 뭐가 중요해서. 영수는 누나를 보며 깨달았다. 누나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하지만 누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도 공범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영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그저 앞을 바라봤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색했다. 형도 누나도 어머니도. 그들은 영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할 때 부르는 존재로 취급했다. 영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은정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수첩 이야기, 형과 누나의 반응, 어머니의 태도. 은정은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 잔치 준비는 누가 해? 형이나 누나가 하면 되죠. 그 사람들은 안 해. 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영수는 은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영수는 그럴 수 없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가족이 무너질까봐. 아니, 자신이 버려질까봐. 조금만 더 참을게요. 잔치만 끝나면. 그 다음에도 똑같을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은정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팔순잔치 당일이 다가왔다. 영수는 새벽부터 예식장으로 향했다. 음식 배치를 확인하고 영상을 점검하고 하객 맞이 준비를 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형과 누나는 오전 늦게 도착했다. 그들은 영수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어머니 곁으로 갔다. 잔치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축가가 울려 퍼졌고 영수가 만든 영상이 스크린에 상영되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가족들과의 사진들이 흘러갔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식사 시간이 되자 영수는 홀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봤다. 어머니는 형과 누나 옆에 앉아 있었다. 친척들이 다가와 인사를 하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자랑했다. 우리 큰아들이 요즘 승진했어요. 딸은 착해서 시댁에서 칭찬이 자자하죠. 하지만 영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친척 한 명이 물었다. 막내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어디 갔나? 바쁜가 봐.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자신이 모든 걸 준비했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영수는 자리를 떠나 복도로 나왔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형이 다가왔다. 영수야, 수고했어. 잘 준비했더라. 형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영수는 웃을 수 없었다. 형, 질문 하나만 할게요. 뭔데? 형은 저를 동생으로 생각해요? 형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그럼 왜 형은 항상 저만 시켜요? 왜 어머니 편만 들어요? 형의 얼굴이 굳었다. 영수야, 오늘 무슨 날인데 이런 소리를 해? 오늘이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참았어요. 어머니도 형도 누나도 다들 저를 이용만 했어요. 이용?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형의 목소리가 커졌다. 복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다. 영수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형,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그럼 어쩌자는 거야? 가족을 버리겠다고?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나 있어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영수를 노려보다가 돌아서서 홀 안으로 들어갔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을 넘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형과 누나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고 영수는 예식장 정리를 마쳤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야, 엄마 집으로 와. 이야기 좀 하자.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는 어머니, 형, 누나가 모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술을 한 잔 마신 듯 얼굴이 붉었다. 영수가 들어서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가 형한테 뭐라고 했다며?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가족을 이용했다고? 너를 가족으로 안 대했다고? 사실이잖아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키우긴요. 저를 평생 무시하고 비난했잖아요. 무시? 비난?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저를 위한 거요? 어머니 방에 있던 수첩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알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형과 누나도 긴장한 기색이었다. 영수는 계속 말했다. 저는 쓸모없고 버릇없고 별로라고 적혀 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작게 웃었다. 그래, 그랬어. 너는 항상 문제였어. 형들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누나만큼 착하지도 않았어. 영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드디어 인정했다. 자신이 영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형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왜? 사실인데. 난 이 녀석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눈치만 보고 제 주장도 없고. 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술에 취해 가면을 벗은 어머니는 평생 숨겨왔던 감정을 쏟아냈다. 영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무너져 내렸다. 형과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지만 영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누나가 따라 나오며 말했다. 영수야, 어머니가 술 드셔서 그래. 진심이 아니야. 영수는 누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누나. 저게 진심이에요. 평생 숨겨온 진심. 영수는 집을 나섰다. 차에 올라타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핸들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었다. 어머니의 사랑도 가족의 의미도. 영수는 홀로 남겨졌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정은 그의 상태를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영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영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항상 문제였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 영수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려 애썼다. 효도를 하고 참고 순종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영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사랑하지 않았다. 영수는 그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였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음 날 영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맨 아래 칸에는 오래된 메모장들이 쌓여 있었다. 영수는 그것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수십 권의 메모장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와의 대화, 날짜, 상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영수는 그것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도 어머니처럼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와 달리 영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록했다. 언젠가는 증명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영수는 메모장 중 몇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형, 누나, 어머니가 있는 방이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들을 올렸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사진만으로 충분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몇 분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는 받지 않았다. 누나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영수는 역시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나갔다. 형과 누나의 번호도 차단했다. 어머니의 번호만 남겨두었다.
완전히 끊을 자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정은 영수의 결정을 지지했다. 잘했어요. 이제 우리 삶을 살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다. 한 달간의 긴 휴식이 필요했다. 그동안 영수는 자신을 돌아봤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삶.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영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그래. 밥은 잘 먹고? 네.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영수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어머니도 편하게 사세요. 영수야, 그게 무슨... 영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해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자신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영수와 은정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요? 은정의 제안에 영수는 놀라며 물었다. 이사요? 네. 조용한 곳으로. 전원주택 같은 데로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며칠에 걸쳐 전원주택들을 알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작은 정원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다. 영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형과 누나에게서 몇 차례 연락이 왔다. 하지만 영수는 받지 않았다. 그들은 메시지를 남겼다. 영수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연락 좀 받아줘. 가족이잖아. 하지만 영수는 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은 평생 자신을 외면했다. 이제 와서 가족을 들먹이는 건 비겁한 일이었다. 이사 날이 다가왔다. 영수는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어머니와 찍은 사진들, 가족 모임 때 받은 선물들. 그것들을 보며 영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움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하지만 미련은 없었다. 은정은 영수 옆에 서서 말했다. 다 버려요.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났기 때문이다. 이사 당일 영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집 앞을 지나갔다. 차를 세우고 집을 바라봤다. 낡은 기와 지붕과 녹슨 대문. 그 안에서 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을 것이다. 영수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시동을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전원주택에 도착하자 햇살이 눈부셨다. 영수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맑았다. 은정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정원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기분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 없는 공간. 그날 저녁 영수는 정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영수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나쁘지 않았다.
이제 그곳을 새로운 것들로 채워갈 수 있을 것이다. 은정이 커피를 들고 나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다. 영수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영수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영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은정과 함께 산책을 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그 어떤 비난도 무시도 눈치도 없는 하루. 어느 날 영수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이사한 지 2달이 지났다. 영수는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은정과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는 것도 일상이 되었다. 평온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영수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누나였다. 영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뜯었다. 편지지에는 누나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사과도 화해의 제안도 아니었다. 누나는 그저 집안의 상황을 전하고 있었다. 형과 어머니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 어머니가 요즘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 집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누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영수야, 내가 떠나고 나서 우리 집은 무너졌어. 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없으니까 다들 서로를 탓하게 되더라. 형은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어머니는 형을 원망하고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수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서재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답장을 쓸 생각은 없었다. 집안이 무너진 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떠나기 전부터 이미 무너져 있었다. 다만 그동안 자신이 그 균열을 메우고 있었을 뿐이다. 며칠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는 차단을 풀어두었던 어머니의 번호로 온 줄 알고 받았는데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수야, 나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 병원에 다니시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형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무슨 상관이냐니. 내 어머니시잖아. 제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저도 아들 노릇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영수야, 제발. 영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형의 번호를 차단했다. 손이 떨렸다. 형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은정은 영수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형님한테서 전화 왔어요? 응.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병원에 가볼 생각은 없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나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야.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영수의 결정을 존중했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다. 은정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였으니까.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다면? 만약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래도 자신은 가지 않을 것인가?
영수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죄책감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다. 왜 자신이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가? 잘못한 건 어머니였는데. 일주일 후 누나가 직접 찾아왔다. 영수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누나. 영수야, 나야. 누나의 얼굴은 초췌해 있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누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은정이 차를 내왔지만 누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영수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형한테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 심장이 안 좋으시대.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나는 영수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한 번만 와줘. 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평생 저를 무시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영수야,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셔.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 하신대.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면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누나는 고개를 숙였다. 영수는 계속 말했다. 누나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평생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용서해야 해요? 영수야, 누나는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세요? 그동안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누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다. 누나, 돌아가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영수야, 제발. 누나도 이제 그만하세요. 누나도 평생 방관하셨잖아요. 저한테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누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영수는 시선을 피했다. 누나는 결국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영수는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은정이 다가와 그를 안아주었다. 잘했어요. 당신 결정이 맞아요. 하지만 영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잘한 걸까? 어머니가 정말 아프다는데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데 자신은 가지 않는 게 맞는 걸까? 며칠 후 형에게서 문자가 왔다. 차단했던 번호였지만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보낸 것이었다. 영수야,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제발 와줘.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영수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지막. 그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다. 은정이 물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영수는 정말로 몰랐다.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 같았다. 그는 하루 종일 집안을 오가며 고민했다. 은정은 그런 영수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저녁이 되자 영수는 결심했다. 나 병원에 다녀올게. 정말요? 응. 가봐야 할 것 같아.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갈게요. 아니, 나 혼자 갈게. 이건 내가 정리해야 할 일이야. 영수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어머니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까? 영수는 알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형과 누나가 복도에 앉아 있었다. 영수를 보고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수야, 왔구나. 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영수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병실이야. 들어가 볼래?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을 열었다. 하얀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줄의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영수는 조용히 침대 옆에 섰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자 어머니가 눈을 떴다. 그녀는 영수를 보고 작게 입을 열었다. 영수야. 네.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그렇죠. 용서해 줄 수 있니? 영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병실 안에는 의료기기의 소리만 들렸다.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계속 말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기 전에 마음을 가볍게 하려는 건 아닌지.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어머니를 놓아드렸으니까요.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진 손이었다. 한때는 자신을 키워준 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상처 입힌 손이기도 했다. 영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영수야. 가지 마. 하지만 영수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 형과 누나가 서 있었다. 형이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영수는 형을 바라봤다. 형, 용서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거죠. 저는 이미 제 방식대로 정리했어요. 무슨 소리야? 형과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세요.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영수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섰다. 뒤에서 누나가 불렀지만 영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올라타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생각했다. 정말로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 집에 도착하자 은정이 현관에 나와 있었다. 영수는 그녀를 안았다. 은정은 영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날 밤 영수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그는 오래된 메모장들을 꺼내 다시 한번 펼쳤다. 수십 년간의 기록들, 어머니의 말들, 자신의 감정들, 모두가 거기 담겨 있었다. 영수는 메모장들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과거를 지우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찢어진 종이들이 바닥에 쌓였다. 영수는 그것들을 보며 작게 웃었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영수는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과거 없이, 상처 없이 자신만의 삶을. 영수는 그렇게 다짐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은정과 함께 산책했다. 평온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병원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어느 날 오후 영수는 우편함에서 또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필체였다. 영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그는 편지를 뜯었다. 편지는 짧았다. 어머니의 손글씨는 떨려 있었다. 영수야, 내가 병원에 와줘서 고마웠다. 나는 내게 할 말이 많았는데 그때는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다.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는 알아줬으면 한다. 내가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을.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랑했다고? 표현을 못했다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영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답장을 쓸 생각은 없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다. 며칠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자신의 번호로 걸어온 것이었다. 영수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다. 어머니가 퇴원하셨어. 그러세요.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많이 약해지셨어.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정말 안 올 거야? 네. 영수야, 가족인데. 형, 가족이라는 말 그만하세요. 그 말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할까? 아마 할 것이다. 하지만 그 후회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상황에 대한 것이다. 후회하더라도 이게 제 선택이에요. 형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잘 지내. 전화가 끊겼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늦은 봄이지만 그래도 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영수는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근처 주민들과도 친해졌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어느 날 영수는 동네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수는 커피를 홀짝이며 책장을 넘겼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였다. 영수 또래로 보였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앉으세요.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었다. 요즘 이 동네에 자주 오시나 봐요. 몇 번 뵌 것 같아서요. 아, 네. 저 이 근처에 살아요. 저도요. 작년에 이사 왔어요.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남자의 이름은 박민수였다. 그도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영수는 그와 이야기하며 편안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부담 없는 대화였다. 혹시 왜 이곳으로 오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저도 그래요.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 답답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었다. 그도 가족 문제로 힘들었다고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영수는 그의 눈빛에서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가족이 전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민수의 말에 영수는 깊이 공감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괜찮으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비는 계속 내렸고 카페 안은 따뜻했다. 영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다. 다음에 또 봬요. 저도 이 카페 자주 와요. 네, 좋아요. 영수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은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영수는 거울을 보았다.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라졌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얼굴이었다. 저녁을 먹은 후 영수는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가 놓여 있었다. 영수는 그 노트를 펼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평생 참아왔던 것들, 느꼈던 것들, 깨달은 것들, 모두를 적어 내려갔다. 글을 쓰는 것은 치유였다. 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조금씩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며칠 후 영수는 형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형,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주세요. 그리고 누나에게도 전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형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영수는 그걸로 충분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정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은정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뭘 보고 있어요? 그냥 별. 무슨 생각해요?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평생 저를 묶고 있던 것들에서. 좋아 보여요. 그 표정. 정말? 네.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영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은정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야말로요. 두 사람은 그렇게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봄이 왔다. 늦게 왔지만 확실히 왔다. 영수는 생각했다. 인생에는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 그리고 때로는 끝이 곧 시작이기도 하다. 자신의 경우가 그랬다. 가족과의 관계가 끝났지만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되었다. 후회는 있었다. 하지만 후회보다 더 큰 것은 자유였다. 영수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영수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사랑이다. 영수는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로 괜찮았다. 6개월이 지났다. 전원주택의 정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영수가 심은 꽃들이 만개했고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영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돌봤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명상 같았다. 은정은 영수의 변화를 지켜보며 행복해했다. 그의 얼굴에서 무거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평온함과 만족감이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어느 날 영수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민수를 다시 만났다. 민수도 영수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민수 씨는요? 저도요. 요즘 정원 가꾸는 게 취미가 됐어요.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자신도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홀가분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어요. 가족을 버렸다는 생각에. 민수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버린 게 아니라 놓아준 거라는 걸. 맞아요. 그리고 놓아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혼자서는 어렵다. 하지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 더 쉬워진다. 요즘은 뭐 하세요? 민수의 질문에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을 쓰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요. 책으로 내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읽고 싶네요. 영수는 민수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다. 이미 수십 페이지가 채워져 있었다. 영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와의 갈등, 형과 누나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선택. 글을 쓰면서 영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 때로는 자신도 침묵으로 상황을 방조했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건 이제 변화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이 영수에게 물었다. 여보, 후회되는 거 있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요? 글쎄요. 좀 더 일찍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으니까. 어머님 생각은 안 나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나요. 하지만 그리움은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움 같은 거요. 왜 어머니는 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는. 어머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은정은 영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잘했어요. 자신을 지킨 거예요. 영수는 은정을 보며 웃었다. 그녀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몇 주 후 영수는 형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영수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영수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은정이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은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갈 거예요. 정말요? 네. 어머니와 저는 이미 끝났어요. 장례식에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영수는 문자에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형, 어머니 편히 보내드리세요. 저는 이곳에서 명복을 빌겠습니다. 형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다. 영수는 정원으로 나갔다. 꽃들 사이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를 떠올렸다. 젊었을 적 어머니의 모습, 웃던 모습, 화내던 모습, 모든 것이 지나갔다.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살게요. 그날 저녁 영수는 은정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특별한 말은 나누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일주일 후 영수는 누나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장례식 이야기와 함께 유품 정리를 하다가 영수 앞으로 된 봉투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누나는 그 봉투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했다. 며칠 후 봉투가 도착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마지막 편지였다. 영수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나는 내게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평생 너를 힘들게 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나의 두려움이었다. 내가 나를 떠날까봐, 내가 나보다 잘 될까봐, 내가 나를 무시할까봐. 그 두려움으로 너를 억눌렀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아픔이 있었다. 자신만의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자식에게 대물림했다. 그게 어머니의 한계였다. 영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용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다.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영수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글을 적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후회도 없다. 나는 내 선택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유롭다.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가족의 기대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이제 나는 나로 산다. 영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완전히 왔다. 나무들은 풀을 얻고 꽃들은 만개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은 따뜻했다. 영수는 은정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요? 네. 제주도든 강원도든. 그냥 둘이서. 은정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가요.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영수는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되었다. 며칠 후 영수와 은정은 차를 몰고 바다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아름다웠다. 산과 들, 강과 마을. 모든 것이 생기로 가득했다. 바다에 도착하자 파도 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차에서 내려 해변을 걸었다. 모래가 발에 밟혔다. 은정이 옆에서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 그 반복 속에서 영수는 평온을 느꼈다. 인생도 이런 것이 아닐까?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것. 상처받고 치유되는 것.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영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도 이제 석양이 오고 있다. 하지만 그 석양은 슬프지 않다. 아름답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온함이 있다. 은정이 물었다. 뭘 생각해요? 그냥 감사한 마음이요. 뭐가요? 다요. 당신도, 이 순간도, 내가 선택한 것들도. 은정은 영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내일 다시 해가 뜰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완성된 노트가 놓여 있었다. 영수는 그것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은정에게 건넸다. 다 썼어요. 읽어봐 줄래요? 은정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제목은 뭐예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 집의 봄은 늘 늦게 왔다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첫 페이지를 펼쳤다. 영수는 그녀가 읽는 모습을 지켜봤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직도 참고 있는 사람들에게. 며칠 후 은정은 노트를 다 읽고 말했다. 여보, 이거 출판해요. 출판이요? 네.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로. 몇 달 후 영수의 책이 출판되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위로받았고 용기를 얻었다. 영수에게는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의미 있었다. 어느 날 영수는 정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은정이 차를 가져왔다. 여보, 차 마셔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영수는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를 떠난 거? 가족과 결별한 거? 아니다. 가장 큰 선택은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남이 아닌 자신을.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영수는 이제 행복했다. 진심으로. 완전히.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영수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여보, 행복해요? 네. 당신은요?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정말로. 그날 저녁 영수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봄은 늦게 와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결국 오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봄을 나는 마침내 맞이했다. 영수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로 괜찮았다. 모든 것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영수는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봄바람이었다.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났다. 영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아름답다. 고통도 상처도 그 모든 것을 지나면 결국 아름답다. 영수는 방으로 돌아갔다. 은정이 잠들어 있었다. 영수는 조용히 누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수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었다. 늦게 왔지만 확실히 온 봄과 함께 향기롭게 말이다.